안녕하세요. 조선 3대 악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장록수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 명종대의 정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생적 한계와 신분 상승을 위한 전략적 결탁. 정란정은 조선 중기 제13대 국왕 명종대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입니다. 초기의 정씨 가문 출신인 그녀는 양반 아버지와 첩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였습니다. 당대 조선은 적서 차별의 엄격한 규범 아래 서얼들의 관직 진출이 가로막혀 있었고 양반 가문 내에서도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철저한 신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정란정은 이러한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윤원영의 첩으로 들어가는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윤원영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당대 외척 정치와 권력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정란정의 입신양명은 군주 개인의 감정에 기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도의 정치적 결탁과 목적 달성을 위한 무자비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잔혹한 권력 쟁취와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 윤원영의 배후에서 조언과 모략을 제공하던 정란정은 권력을 독점하게 된 남편 윤원영과 공모하여 그의 정실 부인인 김씨를 독살하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정실을 제거한 그녀는 노비나 다름없던 첩의 신분에서 정실 부인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마침내 조선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일품, 정경 부인의 지위까지 획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엄격한 예무이적, 한 남편에게 두 명의 정실은 있을 수 없다 논리와 적서 차별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신분 상승은 철저히 문정왕후라는 대왕 대비의 초월적 권력과 윤원영으로 이어지는 소윤 세력의 막강한 정치적 비호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윤 세력의 행동대장, 치밀한 정치 공작. 정란정의 권력 행사는 철저히 계산된 당파 투쟁과 외척 정치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545년 인종이 요절하고 명종이 12세로 즉위하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정란정은 윤원영의 수동적인 첩이 아니라 극히 능동적인 정치 파트너이자 공작의 설계자로 맹활약했습니다. 윤원영과 정란정은 정적인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윤임이 봉성군에게 왕위를 옮기려 역모를 꾸몄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개성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문정왕후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윤임, 유관, 유인숙 등 살림 세력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또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정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하여 자녀 살인파와 반대파 왕족들을 추가로 숙청하며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란정은 직접 궁중을 수시로 출입하며 문정왕후의 귀를 틀어주었고 중종의 아들 봉성군을 역모로 엮어 사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숭류 억불 기조 타파와 사상적 전횡. 정란정의 전횡은 정치 숙청을 넘어 조선의 이데올로기 근간인 숭류 억불 기조를 흔드는 데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녀는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천거하여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보우는 절의 물건을 훔친 유생 황원증을 처벌하고 문정왕후의 쾌유를 빌기 위해 대형 법회를 열어 국고를 막대하게 소모하던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교 부흥 시도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림과 유생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거센 반발을 초래했지만 정란정은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뒷배를 통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적 지형까지 흔들었습니다. 권력의 붕괴와 비참한 최후. 정란정의 권력과 생명은 철저하게 문정왕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565년 5월 문정왕후가 무리한 불교 부흥 행사를 주도하다 병에 걸려 승하하자 정란정의 권력도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당시 문정왕후 승하 3일 전 한강에서 거대한 괴물고기가 낚였고 이를 두고 윤원영의 몰락을 암시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소름 돋는 현실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동시에 사림 유학자들과 명종의 불만이 폭발했고
윤원영과 정난정에 대한 탄핵 상소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해 유배되었고 정난정 역시 정경 부인의 직첩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같은 해 11월 권력을 잃고 은거하며 불안에 떨던 그녀의 거처에 한 노비가 의금부 도사가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전합니다. 명종은 체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는데 수많은 정떡을 모함으로 죽여온 업보 때문에 극도의 편집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결국 남의 손에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는 것만 못하다며 평소 품고 다니던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윤원영 역시 닷새 뒤 아내를 따라 생을 마감해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지 단 7개월 만에 파주의 야산에 묻히는 비참한 파멸을 맞았습니다. 현대적 재조명. 정난정에 대한 기록은 20년간 억눌려 있던 살림 세력이 작성한 것입니다. 명종 칭정 이후 소윤 세력을 도덕적으로 격하하기 위해 그녀의 악행이 극대화되었고 불길한 징조나 비참한 자결은 살인의 시각에서 철저한 인과응보 서사로 완성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녀의 삶은 굳게 닫힌 조선의 신분사회에서 한계를 돌파하려는 치열한 투쟁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얼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어 법률상 불가능한 정실 지위를 쟁취했습니다.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정치 공론장에 뛰어든 그녀의 존재는 남성 사대부들에게 고유의 권력체계를 침탈하는 이단화였으며 이들이 정난정을 요부라고 낙인 찍어 배제한 것은 성리학적 질서와 가부장제를 지키는 이데올로기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난정의 화려한 입신양명과 참혹한 몰락은 개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통치체제가 비정상적인 외척 중심의 수렴청정으로 파행 운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모순을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적 지표로 평가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3대 악녀 중에 두 번째로 정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희빈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